일반적으로 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학자들은 전문적으로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제1기 유학, 2기 유학, 3기 유학 이렇게 구분을 하죠. 1기 유학은 공자와 맹자가 중심이 되는 유학이라 해서 공맹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 유학이라 해서 고대 유학이라고 합니다. 원래 형태의 유학이라 해서 원시 유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표현일 건데 이 표현은 지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중국에서는 학문적으로는 선진유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진나라, 진시황이 세운 이 진나라는 아주 독특한 나라이죠. 진시황이 통일했는 그 정권은 아들 호해 때에 멸망했으니까 아주 짧은 그 나라이지만 그 통일전국 진나라를 전으로 해서 앞과 뒷시대가 문화사적으로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에서 고대는 진나라보다 앞시대를 고대라 합니다. 진나라보다 뒷시대에는 우리가 흔히 한나라, 당나라 시대라 해가 한당 시대라 합니다. 중국에서의 중세입니다. 그리고 선진시대라고 하면 중국의 고대 시대를 이야기하죠. 여기에 나오는 공맹유학, 고대유학, 원시유학, 선진유학은 말만 다르지 아버지나 아빠나 비슷하듯이 의미는 이게 상통하는 개념이죠. 이게 일기유학입니다. 2기유학은 흔히 새로울 신자를 붙여요. 신유학이라 하죠. 서양인들은 뉴라는 말의 라틴어에 해당하는 네오를 가지고 네오 컨퓨셔니즘이라고 하죠. 컨퓨셔니즘은 유교죠. 신유교라 합니다. 신유학. 이 시대의 핵심은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가 있습니다. 원도 있지만 굵직한 나라들이 송나라 유학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이천에서 주자로 이어지는 선의 유학이라 해서 정주학이라고 합니다. 주자가 집대성했다 해서 주자학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여기에서는 인간의 본성, 인성이 하늘의 천리와 같다고 한다 해서 성정리, 성리학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송나라 시기의 신유학입니다. 명나라 때는 송나라 때의 추자와 동시대 인물인 육상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의 학문이 기초가 되고 왕양명이 계승했다 해서 유강학이라고. 양명이 이 학문을 집대성했다 해서 양명학이라 하죠. 여기는 성정리지만 심정리라 한다 해서 여기는 마음 심자 써서 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대는 우리가 흔히 고정학이라고 하는 실사구시의 어떤 그 시대예요. 한국에 끼친 영향으로 얘기하면 99%가 한국 유학자들은 이 유학을 했습니다. 99%. 그리고 한국을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뭐라 하느냐, 추자학의 나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는 추자 행장의 이 배경을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제2기 유학 중에 송대 유학을 집대성한 이 추자라는 사람의 삶을 본 수업이 바로 오늘 수업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3기 유학은 그냥 참고로 신의 혁명이나 1919년 5.4 신문화운동, 중국에서 현대라는 그 시기 이후에 현대화된 유교를 현대신유학이라 합니다. 컨템퍼러리하는
현대하는 말을 붙이죠.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학자들은 연구하지만 일반인들은 거의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태계, 율곡 전부 이타하는 주자학이 수용된 안향 이래의 거의 모든 학자, 99%의 학자는 이 계보도에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세요. 근데 이 계보도에 있으면서 오늘 수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거를 씁니다. 송나라가 북송시대가 있고 남송시대가 있습니다. 정강의 병 같은 거 여러분들 중국에서 나오는 그 사극 보면 정말 참혹합니다. 황제가 사로잡혀서 적국의 수도로 갑니다. 황제와 황제의 아내, 황제의 아들 다 잡혀갑니다. 가서 오랑캐라 하는 금나라의 그 왕에게 무릎을 꿇고 기어가면서 인사를 하고 정말로 비참한 생활합니다. 거기에서 왕자 중에 한 명이 도망을 가갖고 여러분들 중국의 지도를 보면 큰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위를 황하라 하고 밑을 우린 양자라 하지만 장강이라 합니다. 장강. 양자는 장강의 그 덩어리를 양주 쪽에 흘러내리는 것을 양자강이라 하죠. 그 중국인들은 이걸 양자강이라 부르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들은 강은 그냥 강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장강을 얘기하고 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황하일 거예요. 이 강하가 있다 할 때 두 강인 거예요. 근데 중국의 거의 모든 고대 왕조는 이 황하를 유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장안이라는 이 서안, 낙양, 개봉 전부 이 황하 유역의 도시죠. 근데 여기에서 중국의 주된 왕조가 쫓겨서 이 장강의 아래로 간 나라가 남송의 시대입니다. 주자라고 하는 주희라는 인물은 바로 어느 시대 인물이냐면 남송의 인물입니다. 그 주자의 사상의 기본에 깔린 게 뭐냐 하면은 의리복수. 의리는 옳음을 지켜야 되고 그 옳음을 지키려면 복수. 오랑캐에게 당한 참혹한 그런 어떤 원한을 서력하는 게 그게 선비의 지조고 그 시대 지식인의 의무라고 보는 거죠. 월천의 삶을 보면 이분의 그 평생의 어떤 삶 속에 뭐가 깔리냐면 의리복수론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의리복수론이 누구하고 상충하냐면 서해 유성룡하고 상충을 해요. 임진난 이후에 서해 유성룡은 영의정으로서 일본과의 강화론을 주장을 했는 거예요. 근데 월천은 반대를 하게 되는데 월천이 편지를 보내가 정성이 대가 할 수 있는 게 강화라는 얘기밖에 없나라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결국 의절도 하고 나중에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흔히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월천이 그 서예와 사사건건 이제 대립을 하게 됐는데 서로 어떤 퇴계학단의 주도권을 놓고 싸움을 벌인 거 아니냐. 그리고 월천 쪽은 사실상 북인, 내암 정연홍하고 이 북인들이 월천을 민 거 아니냐. 그래서 월천이 죽고 나서 도산서원 상덕사의 퇴계선생 위패 말고 제자 중에 유일하게 거기에 종양된 사람이 월천 선생이거든요. 그때 그거를 정권을 잡고 있던 강해군 때의 북인 세력의 어떤 면에서 보면 지지를 받은 거 아니냐. 그게 다 월천과 북인이 결탁해 있었던 증거다. 뭐 이런 주장들도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월천이 갖고 있었던 의리복수론의 근거는 추자에 있습니다. 추자 현장에 있다 보면 알지만 추자가 이 남송의 지식인으로서 금나라 오랑캐에 대한 그 어떤 뭐라 할까요? 원망이나 그 어떤 복수심은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자 행장이나 주자의 행적을 읽은 사람이라면 또 주자를 신성시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주자의 정치관이나 주자의 어떤 그런 의리관까지 역사관까지 그대로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추자라는 인물은 이 남송의 인물이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자기가 혼자서 그 학문을 전체를 이룰 수 없어요. 이 추자의 학문은 크게 북송의 5사람의 학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돈이, 호가 염계라 하죠. 주염계. 그 다음에 소옹, 호가 강절이라 하고, 장제, 횡거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유명한 정호, 정이, 정시영제, 이정이라 하죠. 흔히 정명도라 하고 정이천이라 하죠. 이 5분의 사상을 집대성희가 추자학이라는 학문을 이루어낸 거죠. 근데 이 계보 중에 이 주자라는 분은 특히 이계보에 있어요. 이계보. 이분의 제자가 누구냐면 양시라는 분이 있어요. 양귀산이라 합니다. 이분의 제자가 라종원, 라예장이라 하죠. 이분의 제자가 이동이라 해가 연평선생이라 해가 이연평이라 합니다. 그리고 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주학이라 하는데요. 요즘 식으로 하면 선생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계통이라는 게 있죠. 어떤 선생에게 배웠으면 그 학문의 계통이 서는 거죠. 그 주자를 정이천의 몇 전 제자라요? 4전 제자라.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주자가 평생 존경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분이 바로 이 연평이라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책이 연평단문이라고 있어요. 주자가 선생 연평과 묻고 답한 책이라고. 그런 것들이 전부 성리학의 대단한 고전입니다. 퇴계나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이 그렇게 중시하던 책들이 바로 이 계보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주자 행장 보면 연평과 만남이 엄청 자주 등장하고 있고, 연평이 어떤 주의에게 황제를 만나갖고 상소할 내용까지 제자에게 일러줍니다. 이 기보에. 그리고 이 아버지 주송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위제가 호인데, 주희의 아버지가 이동과의 어떤 그런 그 친분이 또 있어서 아들을 이 문화에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주희의 아버지도 이 언더리 계보의 학자들에게 배웠죠. 그래 우리가 종적으로 볼 때는 이 흐름들, 횡적으로 볼 때, 종적으로 볼 때는 이 흐름들, 요 2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갖고 이 책을 보면 나중에 내용 설명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냥 배경 설명 없이 이야기를 하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존하는 것 중에는 가장 오래된 주희의 초상화예요. 명나라 사람 곽후가 그렸는 건데 태계보다 조금 앞서 인물이에요. 이분이. 진보는 2010년 경매를 통해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요. 그 경매에 있는 기록도 중국 친구가 보냈어요. 200억에 팔렸더라고요. 200억. 근데 베이징 고궁박물관하고 상하이 박물관에도 이 그림이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오히려 모본이라는 거야. 복사본. 이렇게 복사라가 요즘처럼 복사한 게 아니고 그냥 따라 그린 거. 정확하게 거의 뭐 털 하나까지 비슷하게 따라 그린 거. 그 다음 대만에 가면 유명한 국립고궁박물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주의 초상화가 있어요. 역시 이거를 모본으로 해서 거칠게 이렇게 그려낸 그림입니다. 어쨌든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한 건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주의 초상에서 여러분들 그림에 선명치는 않지만 뺨 위 오른쪽 눈초리 곁에
검은 점 7개가 북두칠성 모양으로 나 있어요. 이게 주희의 기록에 나옵니다. 태어날 때 점 7개가 북두칠성 모양으로 있어서 큰 인물 될 거다라고 했던 얘기까지 정확히 고증해서 화가가 그려냈죠. 보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평상시 거처할 때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시미를 입고 복권을 쓰고 박리를 신고 가녀에 가서 조상들과 옛 성현들의 위패에 절했다. 이게 이 책 21번의 평상시 행동과 인품에 나오는 주희의 모습입니다. 쓰고 계신 모자가 복권이고 입고 계신 옷이 시미라는 유학자들의 복장이에요. 조선의 유학자들이 이것까지 닮으려고 보면 대구권 성리학자들이 모당일기에 보면 모여서 공부할 때에 어떤 연습을 시키냐면 쓰고 있는 모자하고 심의 만드는 연습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강의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퇴계 선생도 학봉 선생이 쓴 그 퇴계 선생의 은행록에 보면 평소 복장이 어땠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때 김치려라는 제자가 복권하고 심의를 만들어 선생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이 심의는 받아 입었는데 복권은 스님이 쓰는 두건 비슷하다, 마음이 편치 못하다 해서 그걸 하지 않고 정자환을 쓰셨다. 정자환은 5,000원짜리 율곡 선생이 초상화에 쓰고 있는 삐죽삐죽한 그 가시, 그게 정자환입니다. 정희천 선생이 썼다고 정자환이죠. 평소에 여러분들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퇴계 선생의 복장하고는 다른 거라. 1,000원짜리 퇴계 선생의 복장에 쓰고 계신 거는 모양은 요거하고 살짝 다르지만 맨나 복권이에요. 그 면이죠. 복권은 쓰지 않았다 하는데 화가가 고증을 잘못해가 복권 쓰고 계신 복장으로 재현해 놓은 거죠. 근데 어쨌든 조선의 선비들의 그 복장조차 추자를 담고자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해보면 조선은 추자의 나라이고자 했다라는 흔적들이 여기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뒷장에 보면 225쪽에 여기에 14장의 그림이 229쪽까지 나옵니다. 이거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주희의 글씨라고 알려져 있는 글씨 중에서 믿지 못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전문가에게 물었어요. 주희 글씨 중에 제일 믿을 만한 대표작이 뭐고 했더니 주역 개사전 설계전을 발췌해서 쓰신 작품이 있는데 그게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에 있는데 전문가들이 최고의 작품으로 쓴다 해서 대만에 있는 또 그 저 친구 선생에게 부탁을 해가 이 송미화 원장님은 잘 아시는 분인데 방중결 교수라고 그분에게 부탁을 해가 이거를 도록을 사진을 받았어요. 받아가 여기에 싣고 여기 제가 224쪽에 이 글자가 뭔 글자인 건가를 출처를 밝혀뒀습니다. 개사상전, 개사하전, 설계전을 군데 뽑아갖고 쓴 글자이죠. 역유태극 시생양이부터 해갖고 이런 거는 제일 우측에서 위에서부터 아래 역유태극 시생 그 다음 둘째 그림의 제일 우측 양이 생사상 생팔괴 이렇게 나가죠. 자, 요 번역은 여러분들이 그 주역 책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데 그대로 검색해도 다 나오니까 대략적인 그 뜻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 두고 231쪽에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추자행장이란 어떤 책인가? 이 해설은 제가 썼습니다. 한마디로 추자라는 그 주희의 행장은 생애와 행실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글이다. 행장이란 한문 문체의 하나인데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죽은 분의 세계, 그 족보죠. 그 다음 성명, 관향, 본관, 자와 호, 관작, 벼슬, 생존 연월일, 자손들이 누가 있었나 이런 기본적인
생애 사실 및 평생 했던 주요한 언행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슷한 글들이 우리가 흔히 행로, 가장, 묘지명, 묘갈명 이런 것들이 비슷한 성격의 글인데 이런 글 중에는 가장 권위 있는 공식적인 글이 행장인 거죠. 그리고 이 행장이라는 글의 역사는 중국에서는 2000년 정도나 됐다요. 그 한나라 때 부호간이라는 인물이 양원백의 행장을 지은 것에서 시작됐다 해요. 근데 아주 오래됐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유행한 거는 조금 그 뒤시대에 와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232쪽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행장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된 거는 속동문선이라는 글에 세 사람의 행장이 수록되고 붙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이 약간 잘못됐어요. 우리나라에서 행장은 속동문선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니 이게 아니고 행장이 처음 등장한 거는 그 이전에 고려 말의 인물인 그 삼은, 포은, 목은, 양은의 행장이 다 남아 있어요. 그 정확하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행장이 보편화된 것은 처음으로 보편화된 것은 속동문선에 글이 등장하고부터니 약 한 500년의 역사를 지낸다. 홍기달이라는 이 군의대율 부림홍씨의 그 유명한 선조이죠. 광릉부원군 이극배 행장, 신종호의 충정공 허종 행장.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박은희라는 분이 지은 망실 고령신씨 행장. 이분은 신숙주 선생의 증손녀입니다. 근데 망실은 죽은 아내를 이야기하죠. 박은희라는 분이 자기 아내의 행장을 기록한 거예요. 남편이. 근데 보통은 여인들 경우에 기록을 하면 행실기라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여중군자 정부인 안동장 씨하는 그 장계양하는 어른도 행실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들이 쓴, 가람이 쓴. 근데 조선 초기만 해도 여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존숭의 그 중후기보다는 여인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족보 같은 것도 우리나라 최초 족보가 그 성종 때 나온 안동권시 성화보라는 족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그 순서를 요즘도 대부분은 아들 나오고 딸 나오는데 태어난 순서대로 딸이 먼저 났으면 딸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남녀 균등 재산 상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 조선 초기의 어떤 그런 풍속들을 보면 중후기보다는 이 여성에 대한 존중의 문화가 굉장히 제도적으로나 문화사적으로 그 팽배해 있었죠. 그래서 박은이라는 분이 죽은 자기 아내의 어떤 그런 삶을 회상하면서 남편으로서 애통이 여기면서 행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짓는 게 동문선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선 후기로 들어서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내용을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조상이나 그 다음에 자기 선생이 훨씬 훌륭한 인물로 보인다라는 생각에서 내용이 점점 길어져요. 이 주자행장도 이 통례의 행장에 비하면 당시에 굉장히 양이 많다고 비판받았어요. 근데 이게 몇 자냐면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 주자의 행장이라는 게 233쪽의 네 번째 줄에 보면 16,700여 자예요. 한자로. 근데 왼쪽에 여러분들 다시 오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단하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 택당 이식의 행장을 쓰면서 장장 4만 자를 씁니다. 더한 경우가 233쪽의 첫 줄에 김창엽은 그 아버지 김수황의 행장을 쓰면서 5만 자가 넘는 분량을 써요. 4만 자, 5만 자, 주자의 행장이 16,700, 17,000자가 안 되는데 4만 자, 5만 자가 넘는 행장들이 막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 누가 비판을 하냐면 미수 허목 선생이 비판하죠. 233쪽의 두 번째 문단. 허목은
행장이라는 것은 원래 그 행적을 쓰는 것인데, 나를 일컬어 누구가 주공과 공자와 같다 해도 나는 실제로는 주공 공자가 아니고, 나를 일컬어 정자 주자라 해도 나는 실제 정자 주자가 아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공 공자가 아니었는데 죽어 지하에서 후손들이 또는 제자들이 나를 주공 공자에 비견되는 지위로 부풀려 올리는 것은 왜 그런가? 실제 행장에 대해 지나치게 이제 과장하는 당시 문화를 비판하는 거죠. 이 주자 행장은 그 추자 연구의 가장 기본되는 자료인데, 주희 사후 20년 되는 해에 추자의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세 아들 중에 맏아들은 일찍 죽고 둘째, 셋째가 살아남아, 둘째가 이따가 이야기 좀 하겠지만 우리나라 신안주시에 뭐 대구 같은 주호영 의원하고 이분들이 다 신안주시예요. 관양이 추자의 후손이라고 여겨요. 이 둘째 아들이 고 계열에서 밑에 한국으로 건너와 갖고 신안주시의 시조가 됐다. 한국에 동국 시조다 이래 얘기해요. 어쨌든 막내 아들이 이 주자 행장을 부탁을 했는데,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자기의 자형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제자이기도 한 주희의 제자이자 사위인 황간이라는 사람에게 이걸 부탁을 했어요. 자, 그 뒷장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235쪽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근데 이 주자 행장과 관련해서 특별한 인연을 지닌 학자가 조선의 태계이황이에요. 태계이황은 당대의 주자 행장 연구에 또는 주자 연구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1인자입니다. 이 태계 이상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자 행장 집주를 했어요. 여러 역사와 책들을 읽고 주자 행장 원문에 나오는 어떤 그런 풀이들을 추석을 탄 거예요. 그게 집주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태계의 경우에는 주자의 여러 그 책들을 보고 그거를 핵심된 다이제스트판을 냈는 게 주자서 저료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황간지음 해놓고 밑에 이황역금 했어요. 이 주자의 행장을 태계가 집주한 내용 중에 중요한 거를 제가 여기에 다 번역을 해서 밑에 각 주에 수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황의 이런 연구들이 236쪽에 보면 일본에 전해져 갖고 가운데 문단, 특히 일본에서는 추자 행장 집주를 강조했는데 아사미 게이사이는 이 책을 최소 제자들에게 4번은 강의했고, 또 그 제자인 와카바야시 교사의 경우에는 자기 학당에서 필수 교과목에 포함시키기까지 했어요. 뭐를요? 주자 행장에 대한 태계 집주를. 그리고 일본에서만 이 주자 행장이 최소 7번 이상 출판이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모두 주자 행장을 태계가 집주한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김운학파의 강의록인 주자 행장 강의 권 2권에서는 집주 작업의 필요성을 주목하면서, 이런 집주 작업은 조선의 이태계가 했다. 다른 행장과는 달리 주해가 아니면 완전히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주해가 있으므로 주자 행장의 미진한 부분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 태계의 그 주해의 탁월함을 강조하죠. 이 태계는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쭉 하는데, 237쪽의 두 번째 문단, 이황은 당시 수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료를 참고하고 고정해서 주희라는 사람의 생애를 재구성해냈어요.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주자행장 집주이죠. 그러니까 천문제가 이제 윤치찬이란 이름으로 영미권에 알려진 화교 출신의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책은 태계 이황의 시대에도 가장 권위 있는 책이었고, 태계 이황 시대 그 이후에도 주의 관련 전기로는 최고라고 평가했어요. 자, 그 다음에 238쪽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 예를 제가 찾았어요. 왜 이게
태계 이황의 그 집주가 그 굉장히 은밀한가. 거기에 한 1, 2, 3, 4, 5, 6, 7, 8, 8번째 줄. 이황은 주자 행장을 집주하면서 자신이 확인한 추가적인 정보를 첨가했어요. 예를 들면 우선 주희의 생애에서 중요한 거주지에 대한 위치를 분명하게 정리했는데 1191년 주희가 홍경궁 사록관을 제수받은 사실이 행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만 홍경궁 사록관을 제수받았다는 것만 있는데 태계는 주에 이것이 사후라는 사람의 추천에 의한 거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정보는 1513년에 출간된 대선이라는 중국 사람인데 주자실기라는 아주 그 참 풍부한 책이 있어요. 여기에도 실려 있지 않는 그런 내용을 태계가 어디에서 보고 밝혀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39쪽에 보면 두 번째 문단 주자 행장에서는 주희의 종교적 의례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여기엔 예절에 관심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태계의 경우에 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원래 주자 행장을 쓰면서는 예에 대해서는 별 언급을 않는데 그리고 대선이나 황무행 같은 그 주자 연구자들도 주희의 의례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언급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황은 의례서 편찬에 대해서는 가래가 완성되었다라고 짧게 언급했지만 주희의 종교적인 의례 생활, 요즘 말로 하면 예를 실천하는 생활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상세하게 언급하죠. 밑에 달린 게 태계의 그 풀이입니다. 연보에 따르면 모친을 건양 뒷산 천호 북쪽에 장사 지내고 그 골짜기를 한천이라 했다. 한천정사라고 우리도 이제 이름 많이 붙이는데 여기에서 따온 경우가 많죠. 날마다 묘소 앞에서 기거하며 초하루와 보름에는 괴연에 제물을 올렸다. 이 태계의 풀입니다. 이태계 선생이 예의 행위에 대해서 실천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그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240쪽에 보시면 그래도 이게 조금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 두 번째 문단 내용상 주자 행장의 가장 아쉬운 점은 사상에 대한 그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그게 조금 아쉽다. 이게 제 설명이고 그 다음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244쪽에 보세요. 지은이에 대해서 해가 황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에서 써두었는데 읽어보세요. 그래 놓고 251회 제가 어디에서 갖고 왔느냐면 마지막에 이 내용은 이황이 지은 송계원명 이학통록 줄여가 이학통록이라 해요. 이 책에 보면 권이의 황간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태계 선생이 정리한 거라. 그거를 번역했다는 거죠. 태계 선생의 연구가 얼마나 치밀한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역근이에 대해 태계 선생에 대한 안내인데 163번 252쪽에 각주 밑에 163번 주석을 보세요. 이걸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황은 아호로서 흔히 우리가 태계만 알잖아요. 호를. 그거 외에도 도수, 영지산인, 지산, 태옹, 도산병수, 태계노인, 도산기인 이런 호를 사용하셨어요. 안동에 가면 그 화해마을 들어가는 그 쪽에 다 가다가 우측편에 가일마을이라고 있어요. 안동건시 집성촌인데 그 가일마을에 그 초등학교 한 개가 있었는데 그게 폐교되고 안동건시 한 분이 그거를 빌려갖고 개인 박물관으로 쓰더라고요. 제가 그 도청에 거기서 경북 도청이 가까워서 강의 갔다가 거기에 들려가 한번 뭐가 있나 봤더니 태계 선생이 호당에 독서하고 있을 때에 그 동학들하고 그 공부하고 그 동학들의 명단을 쭉 써놨는데 그 태계 선생의 호를 거기에서 뭐라고 올렸나 아마 지산이라고 올랐더라. 지초지의 매산자. 이 지산호 쓰는 분은
태계 선생 중에서도 지산 조호익 선생이라고 저 영천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제가 이제 궁금해가 이거 가짜 아이가 싶어서 그 사진을 찍어와 갖고 이리저리 자료를 찾았더니 40대 초에 스스로 지산이라는 호를 쓰셨고 또 도산 가까운 그곳에 도산서원 가까운 곳에 실제 지산이라는 산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계 선생의 기록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 기록은 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 하면 태계 선생은 아시다시피 행장이 없습니다. 태계만한 분이 왜 행장이 없을까? 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감히 태계의 행장을 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없다 해서 서로 사양하고 이래저래 하다가 결국 태계의 행장은 못 짓게 되고 대신에 묘갈명이 있는데 그 묘갈명을 광주에 있는 유명한 고봉기대승 선생이 태계의 묘갈명을 쓰죠. 그래서 지금도 묘소 앞에 거기에 비석에 보면 앞에 태도 많은 진성 이공지묘라고 태계의 유언대로 앞에 쓰고 그 옆에 태계의 자명에서 작은 걸로 태계 선생이 스스로 내 주거들랑 이거로 명을 삼아라 했던 그거를 써놓고 거기부터 3면 4면을 들어옵니다. 이 앞면이 있으면 이 앞면이 이렇게 있으면 요 면서부터 뒷면 이면 부족해가 이 앞면에 이까지 내려와서 묘가를 쓰는 게 있는데 그게 고봉기대승의 묘갈명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번역한 태계의 삶입니다.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이 책에서 작은 책이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읽히기 위해서 제가 신경 쓴 게 있어요. 193쪽을 찾아보세요. 옛날에 벼슬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본문에 등장하는 관직명 사전을 나름으로 여기 한번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역사 전공이 아니다 보니 자신이 없어서 그 송 원장님하고 같은 대학에 대구 한의대 채직하는 맨날 우리 그 안동고등학교 동문이 있어요. 거기에 역사하는 그 김종건 선생이라고 그분에게 제가 이제 부탁을 했더니 자기가 한번 검토해 주겠다고 보내라 해가 그분이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읽다가 이 직책이 주자가 직접 했던 벼슬 중에 이해가 안 되면 어떤 벼슬인가 보시려면 뒤에 와가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가 그 벼슬이 전부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벼슬이에요. 네, 이름만 거창하지. 그 다음에 이제 197쪽에는 이 책과 관련해서 쓰면서 제가 참고받은 그 참고 문헌이 있고요. 199쪽에 보세요. 이 주희라는 사람이 이 남긴 저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 책 목록을 쫙 적어 놓은 게 이건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실 게 209쪽 추자라는 사람의 책을 모은 그 추자 대전과 관련된 추석서, 선집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온 책의 목록과 지은 사람 이름을 제가 써놓은 게 209, 210, 211쪽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나중에 쭉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